광기와 이성 그리고 열정.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때로 정신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분열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플라톤 시대의 광기는 양의적이었다. 광기는 이성을 잃고 실추한 인간의 모습이며 신적인 것으로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했다. 그래서 신적인 이성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플라톤에게 시인은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통로를 통해 신과 교류하는 자이고 일종의 광인에 가까운 존재였다. 그 후 줄곧 중세까지 광기는 양의적 의미를 유지해오다가 근대 초부터 다른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성 쪽으로 기운다. 이성의 의격은 날로 높아가고 반면에 광기는 점차 특권적 지위에서 떨어져 마침내 신성성을 잃게 되었다. 광인은 이성적인 판단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의 생각이었다. 그가 볼 때 광기는 이성적인 사고와 대립한다. 이성이란 광기가 아닌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광기는 이미 신적인 이성이 아니라 분명 이성의 부재, 이성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사유를 철학의 바탕에 둔다면 사유를 뒤흔드는 광기는 이성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20세기 철학자 푸코는 근대를 되돌아보며 말한다. 광기 역시 훌륭한 문화적 현상이며 무엇이 광기이고 무엇이 광기가 아닌가는 그 사회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어떤 사회에서 미치광이로 여겨지는 행동이 다른 사회에서는 예언자나 지도자적 자질로 추앙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서양 역사에서 광기와 이성의 구별은 원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푸코는 미치광이를 수용해온 역사를 고찰한다. 거기서 밝혀낸 것이 서양 사회에서 광기는 도덕이나 자유와 관련하여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푸코는 정신병과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수용시설이라는 새로운 세계는 벌을 주는 도덕적인 세계이고 이곳에서 광기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영혼, 책임성, 자유와 관련이 있는 하나의 사실이 되었다. 여기에서 광기는 내면성의 차원에 새겨진다. 그리고 서양 세계에서 처음으로 광기는 심리학적 지위와 구조, 의미를 얻게 된다. 푸코에 따르면 서양 근대 철학은 비이성적인 것을 배제함으로써 이성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기는 이성의 타자로서 심리학적 지위를 차지했다. 푸코는 연구를 더욱 심화시켰다. 광기에 중점을 둔 푸코의 시선은 어디까지 미치며 그 너머에서 밝혀낸 것은 무엇인가? 서양 철학에서 보편적으로 여겨온 절대적인 이성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성의 기초 위에 지역적인 구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일 뿐이다. 이에 대한 철학자 데리다의 비판은 날카롭다. 이성의 테두리 밖에서 이성을 비판하고자 하면 이성 전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성을 비판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데리다에 따르면 이성을 비판하는 푸코의 시선은 광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성 바깥에 있는 듯하다. 하지만 스스로는 비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비판할 수 있겠는가? 데리다는 끝까지 추적한다. 이성은 이성 안에서 이성의 논리를 극한까지 몰아감으로써 비로소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바타유는 이성과 광기의 관계를 푸코와는 몇 가지 다른 관점에서 구분하였다. 그는 말한다. 이성이 사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부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광기라고 볼 수는 없다. 바타유가 볼 때 미치광이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즉 나쁜 의미에서 이성적이다. 왜냐하면 미치광이는 이성적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추론을 한다. 추론의 중요성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다. 다만 올바른 추론을 할 수 없을 뿐이다. 이성이 이성이기 위해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광기가 아니라 이성의 타자라고 바타유는 말한다. 이성의 타자란 눈물이나 에로스적인 체험 등 이성의 소나기에는 없는 체험, 이성이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바타유가 말하길 이성은 광기로부터 몸을 지키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비지행위에 맹렬히 전진할 필요가 있다. 푸코는 이른바 미치광이의 존재론에서 비이성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하지만 바타유는 미치광이의 이성적인 행위 바깥에서 비이성의 문제를 밝히려고 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광기는 이성의 타자보다는 이성 자체에 정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프로이트도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정신병과 도착 증세를 안고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발달의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성도착 단계를 거친다. 유아는 도착 증상의 집합체이다. 그런데도 도착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인 성인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미스터리가 아닌가. 프로이트의 관점은 이성이 무너짐으로써 광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은 왜 미치광이로 발전하지 않는지, 어떻게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인지 그 수수께끼를 좇는다. 프로이트의 탐구는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미친다. 우리가 이성적인 주체로 행동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장면이 높다랗게 쌓여있다. 자그마한 말실수나 깜빡하는 건망증 모두 이성적인 제어가 미치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얼마나 이성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광기는 정말로 이성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어둠인가? 사실은 이성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작은 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사회의 분열적인 본연의 모습을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끄집어낸 이가 들레즈이다. 현대인은 분열증적이다. 광기는 문학을 완성한다. 그리고 이성과 광기라는 이원적인 틀을 넘어선 지점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한다. 프로세스적인 분열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우리의 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분열증을 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이 사는 방식의 한 패턴으로 여긴다. 그리고 광기에 관한 환상을 그리기보다 자기 욕망의 역설에 충실한 데 역점을 두고 호소한다. 들레즈는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분열증적 프로세스는 그것이 아무리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돌파구이다. 이는 병이나 붕괴가 아니다. 욕망하는 생산을 격리하는 벽이나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이고 욕망의 여러 가지 흐름을 통과하는 것이다. 들레즈는 프로이트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따끔하게 비판한다. 정신분석 이론은 주체의 욕망을 삼켜서 사회적인 질서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관기를 이성과 분리하여 억제하려는 시도와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고 진리와 정의의 극단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역으로 파시즘과 같은 큰 관기를 초래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